순간 스스로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매일 건강에 좋다고 믿는 음식을 먹고 있는데도 몸이 조금씩 약해지고 있다면 진짜 문제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기 전에 건강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 채널을 팔로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말하지 않는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해 주세요. 그리고 내 몸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진심으로 이해하고 싶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건강하다고 믿는 모든 것이 실제로 몸에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익숙한 음식들이 조용히 질병이 자라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금만 주의 깊게 들어보시면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한 명의 의사로서 오랜 시간 동안 많은 고령의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분들은 늘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왜 하필 나인가요? 흡연도 하지 않고 술도 많이 마시지 않고 식사도 나름 신경 써서 해왔는데 검사 결과는 예상과 다르게 심각한 문제를 보여줍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암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몸이 맞지 않는 환경을 견디며 쌓여온 결과입니다. 많은 분들이 원인을 유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통계를 보면 이야기는 다릅니다. 유전적인 원인은 아주 일부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원인은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방식, 그 중에서도 식습관에서 비롯됩니다. 우리 몸은 매일 엄청난 수의 세포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세포를 만드는 재료는 바로 우리가 먹는 음식입니다. 무엇을 먹느냐뿐만 아니라 어떻게 먹는지, 언제 먹는지, 그리고 몸에 쉴 시간을 주고 있는지까지 모두 중요합니다. 제가 환자분들에게서 자주 발견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침은 거르거나 커피로 대충 넘기고 점심은 급하게 대충 가공식품으로 해결하고 저녁이 되면 한꺼번에 많이 먹는 습관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왜 먹느냐입니다.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피로해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혹은 단순한 습관 때문에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달콤한 음식이나 가공식품이 어느새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상태가 매일 반복되면 몸은 점점 변하기 시작합니다. 혈중 인슐린은 계속 높게 유지되고 염증은 가라앉을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손상된 세포들은 제때 정리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몸은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자연의 관점에서 보면 병은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쌓여온 결과입니다. 몸이 더 이상 균형을 유지할 수 없을 때 결국 변화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세포들은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병이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주변 환경이 더 이상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왜 내가 이런 병에 걸렸을까? 라고 묻기보다 내 몸은 지금 나에게 무엇을 바꾸라고 말하고 있는가? 라고 물어보시라고요. 이 질문 하나가 모든 것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위험하다고 알려진 것들은 피하려고 합니다. 패스트푸드를 피하고 첨가물이 많은 음식도 조심합니다. 하지만 제가 현장에서 자주 느끼는 한 가지 역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작 집에서 먹는 익숙한 음식은 의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집에서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은 당연히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리 방법, 보관 상태, 그리고 섭취 방식이 잘못되면 그 음식조차도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쁜 음식을 먹느냐가 아닙니다. 내 몸 안에 건강한 세포가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있는지 아니면 비정상적인 세포가 유리한 환경을 만들고 있는지입니다. 아주 평범하고 익숙한 음식들이 있습니다. 너무 익숙해서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해서 먹는 음식들입니다. 하지만 특정한 방식으로 반복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부터 우리는 주의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많은 고령의 환자분들을 관찰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깨달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환자분들조차 믿지 못했던 사실입니다. 그분들이 좋은 음식을 덜 먹어서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익숙한 음식들을 사용하는 방식이 잘못되어 몸이 서서히 위험한 상태로 들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매우 분명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음식들은 패스트푸드가 아니고 누구나 해롭다고 알고 있는 음식도 아닙니다. 오히려 매일 식탁에 오르는 음식들이고 집에서 직접 조리한 것이며 든든하게 먹기 위해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 먹는 음식들입니다. 하지만 제가 더 깊이 분석해 보니 이 음식들에는 하나의 공통된 특징이 있었습니다.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인슐린을 반복적으로 자극하며 몸을 지속적인 염증 상태에 머물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환경이 비정상적인 세포가 살아남고 성장하기에 가장 유리한 조건이 됩니다. 첫 번째로 특히 주의하셔야 할 음식은 전분으로 만들어진 뒤 고온에서 튀기거나 볶고 그 위에 설탕이나 시럽을 덧입힌 음식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지 가공된 과자나 사탕만 피하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매운 떡볶이와 같은 음식처럼 전분이 여러 번 고온에서 조리되는 경우 몸이 처리하기 어려운 물질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전분이 높은 온도에서 오래 조리되면 특정 화합물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질은 여러 연구에서 암 발생과의 연관성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단순히 전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설탕, 시럽, 달콤한 양념과 함께 사용됩니다. 이들이 결합되면 몸 안에서 매우 강한 반응이 일어납니다. 혈당은 급격히 상승하고 인슐린은 하루에도 여러 번 분비됩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몸은 점점 염증이 통제되지 않는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한 환자분께 식습관을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은 단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니 매주 매운 전분 요리를 드신다고 했습니다. 본인은 그것을 가끔 먹는 간식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습관이 수년간 반복되면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두 번째로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할 음식은 고기를 볶거나 튀긴 뒤 달콤한 소스로 양념한 반찬입니다. 매운 고기볶음, 달콤한 양념구이, 소스를 입힌 치킨과 같은 음식들은 매우 흔합니다. 그런데 이런 음식이 위험해지는 이유는 단순한 기름 때문이 아닙니다. 고온과 당이 함께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고기를 높은 온도에서 설탕과 함께 조리하면 특정 물질이 생성됩니다. 이 물질들은 염증을 촉진하고 세포를 손상시키며 노화를 빠르게 진행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이런 음식들이 특별한 날에만 먹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식사로 자주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몸이 같은 자극을 계속 받게 되면 점점 반응 방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제가 만났던 한 고령의 남성 환자분은 패스트푸드를 먹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매일 한 끼는 반드시 고기볶음을 드셨습니다. 집에서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믿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검사 결과에서는 만성염증이 나타났고 여러 지표가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식사, 매 끼니가 쌓여서 결국 몸이 균형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특히 주의하셔야 할 것은 많은 분들이 건강식이라고 믿고 있는 음식들입니다. 바로 견과류와 곡물입니다. 땅콩, 아몬드, 호두와 같은 견과류는 일반적으로 몸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자체가 아니라 보관 방식과 사용 방식에 있습니다. 이런 견과류를 오랫동안 보관하고 공기나 습기에 노출시키면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매우 위험한 독소가 생성될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독소가 가열해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견과류 조림을 만들어 놓고 며칠 동안 나누어 드십니다. 편리하고 시간도 절약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관 상태가 좋지 않다면 그 음식은 오히려 몸에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간은 해독을 담당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물질들을 처리하기 위해 계속 부담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간이 지치게 되면 몸 전체를 보호하는 기능도 약해지게 됩니다. 제가 이 내용을 설명해 드렸을 때 한 환자분은 매우 놀라셨습니다. 수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먹어왔다고 생각했던 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관 방법과 섭취 방식을 바꾼 이후 몸 상태가 점차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만 더 깊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음식군은 처음부터 독이었던 것이 아닙니다. 조리 방식과 반복적인 섭취가 문제를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몸이 회복할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바로 그 지점부터 우리는 반드시 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태가 충분히 오랜 시간 반복되면 몸은 더 이상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예전처럼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다른 상태로 전환됩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자주 말씀드리는 생존 모드라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몸이 더 이상 회복이나 재생을 우선하지 않습니다. 단지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든 버티는 데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이 상태가 길어지면 건강한 세포는 점점 약해지고 비정상적인 세포는 오히려 자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음식을 더 먹고 영양가 있는 것을 더 많이 섭취하면 몸이 다시 균형을 되찾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실제로 관찰한 결과는 정반대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몸은 항상 무언가를 더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때는 쉬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한 번은 한 환자분이 매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건강에 좋다는 음식들을 많이 챙겨 드시고 여러 가지 보충제도 꾸준히 드셨지만 몸 상태는 전혀 나아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 식습관을 자세히 여쭤보았습니다. 그분은 거의 배고픔을 느끼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식사를 하고 중간에 간단히 또 드시고 점심 이후에도 간식을 드시고 저녁을 드신 뒤에는 밤에 혹시 에너지가 부족할까봐 또 드신다고 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몸을 잘 챙기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제가 분석해보니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몸에는 단 한 번도 쉴 시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몸이 쉴 시간이 없으면 아주 중요한 한 가지 기능이 작동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기능은 손상된 세포를 정리하고 필요 없는 것들을 제거하며 새로운 회복을 준비하는 몸의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에너지가 들어오지 않는 시간, 즉 먹지 않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음식을 섭취하면 이 과정은 계속 중단됩니다. 몸은 항상 소화와 처리 상태에 머물러 있고 스스로를 회복할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그 결과는 매우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손상된 세포는 제거되지 못하고 불필요한 물질은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들은 계속 축적됩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어야 병을 예방할 수 있나요? 하지만 저는 항상 질문을 다시 돌려드립니다. 당신은 몸이 스스로 회복할 기회를 주고 계신가요? 제가 본 많은 사례에서 아주 단순한 한 가지 변화만으로도 큰 차이가 생겼습니다. 식단을 완전히 바꾸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음식을 찾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하루에 먹는 횟수를 줄이고 몸이 쉴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준 것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몸은 서서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당장 눈에 띄는 변화는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지표가 안정되고 염증이 줄어들며 몸이 다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암은 어떤 것이 부족해서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특정 음식을 충분히 먹지 못해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경우 몸이 너무 많은 것을 너무 자주 받아들이면서 처리할 시간을 갖지 못한 결과입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 쉽게 먹을 수 있는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음식은 언제든지 손에 닿고 원하면 언제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바로 자연스러운 배고픔입니다.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게 되면 언제 몸이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지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필요가 아니라 습관과 감정에 따라 먹기 시작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자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몸은 항상 더 많은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멈추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멈추는 것은 몸이 스스로 처리할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정리할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몸의 시스템이 다시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러한 멈춤을 만들기 시작하면 아주 흥미로운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몸이 예전처럼 무겁지 않고 점점 가벼워지고 더 또렷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닫게 됩니다. 문제는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너무 많이 해왔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은 매우 단순한 변화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변화이기도 합니다. 제가 지난 수년간의 경험을 돌아보면서 깨달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람들은 늘 어떤 특별한 음식이나 몸을 치유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한 번은 자신감이 매우 뚜렷한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패스트푸드는 거의 먹지 않고 가공식품도 사용하지 않으며 매일 된장국과 김치 같은 전통 음식 위주의 식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인은 매우 올바르게 식사하고 있다고 믿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 그분의 위 점막은 만성적인 염증 상태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더 자세히 여쭤보니 그 음식들을 거의 몇 끼니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그리고 꽤 많은 양으로 반복해서 드시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단순한 한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문제는 그 음식이 좋으냐 나쁘냐가 아니라 그 음식을 사용하는 방식에 있다는 것입니다. 된장국이나 김치와 같은 발효식품은 본래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을 돕고 유익한 성분을 공급하며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생산 방식과 실제 섭취 방식입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많은 제품들은 염도가 높고 맛을 위해 당분이 추가되며 장기 보관을 전제로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자주 그리고 오랫동안 섭취하게 되면 그 영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움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자극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염증이 증가할 수 있고 위 점막이 반복적으로 손상될 수 있으며 이 상태가 지속되면 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익숙한 음식을 완전히 끊으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그 역할을 바꾸라고 말씀드립니다. 매 끼니의 중심이 되는 음식이 아니라 맛을 더해주는 보조적인 역할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식사의 다양성입니다. 저는 항상 강조합니다. 좋은 식사는 한 가지 좋은 음식으로 이루어진 식사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음식이 함께 어우러진 식사입니다. 다양한 채소, 다양한 색깔, 다양한 영양소가 있을 때 비로소 몸은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한 환자분이 이 방법을 실천한 후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몸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먹는 양이 줄어서가 아니라 먹는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제가 자주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발효음료, 특히 전통주에 대한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발효되었기 때문에 몸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발효 과정 자체는 유익한 성분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알코올이 생성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알코올은 의학적으로 여러 종류의 암과 관련이 있다고 명확하게 밝혀진 물질입니다.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기관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몸은 술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수가 높든 낮든 전통주의든 현대식 술이든
알코올이 포함되어 있다면 기본적인 영양은 같습니다.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소주는 끊었지만 막걸리는 몸에 좋다고 해서 매일 조금씩 마십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에서는 간이 여전히 부담을 받고 있었고 염증 수치도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완전히 중단한 이후에야 지표들이 눈에 띄게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이 절대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몸을 회복시키고 싶다면 이 부분은 반드시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저는 항상 같은 답을 드립니다. 특정 음식이 아닙니다. 어떤 한 가지 식품도 아닙니다. 바로 멈춤이 없는 식습관입니다. 우리는 배가 고프지 않아도 먹습니다. 습관 때문에 먹고 감정 때문에 먹습니다. 그리고 몸에 쉴 시간을 거의 주지 않습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몸은 더 이상 스스로를 조절할 수 없게 됩니다. 회복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고 처리되지 못한 것들은 점점 쌓이게 됩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몸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덜하는 것을, 그러나 올바르게 하는 것을 원합니다. 식사 횟수를 줄이십시오. 간식을 줄이십시오. 불필요한 식사를 줄이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내 몸의 신호를 듣기 시작하십시오. 오늘 단 한 가지만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병은 항상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 지나치게 많이 했기 때문에 생깁니다. 이 한 가지를 바꾸기 시작하면 비록 작은 변화일지라도 몸은 반드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앞으로의 내용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